연결은 곧 창조입니다. 보병궁 시대를 살아가는 4가지 운용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는 운명의 언어를 인간 운용의 언어로 옮겨 적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 정해졌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들어가며 이는 예언이 아니라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컬트의 언어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맞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길이죠. 첫 번째 길은 우리를 묶지만 2번째 길은 우리를 깨우칩니다. 보병궁 시대의 오컬트는 바로 이 2번째 길을 택합니다. 아래 소개될 4가지는 점괘가 아닙니다. 운명을 다루기보다는 운명을 운용하는 자기 자신을 다루는 4가지 작동 언어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한 뼘 더 또렷해진다면 이 글은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연결은 곧 창조입니다. 타로와 신화를 잇고 사주와 조직 운영을 잇고 AI와 사람의 직관을 잇는 것.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것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순간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이 곧 창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창조를 낳고 창조는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가치는 영향력이 되고 이 영향력은 한 사람의 삶의 실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은 남을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분리에서 연결로 지배에서 공명으로 나아가는 보병궁 시대의 방향은 바로 이 한 문장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물병자리의 물은 위에서 아래로 쏟아져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메마른 곳을 찾아 이어주는 물입니다. 지식을 움켜쥐고 가두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흩어진 것을 잇는 사람이 다음 시대의 진정한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서로 만난 적 없는 2가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둘을 한자리에 놓았을 때 어떤 세 번째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2번째 원리는 업은 벌이 아니라 정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업 곧 카르마를 흔히 갚아야 할 빚이나 피할 수 없는 형벌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카르마는 처벌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지난 선택이 남긴 데이터이며 데이터인 이상 그것은 읽고 해석하고 심지어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동의 핵심은 바로 알매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패턴은 인식되지 않을 때 가장 강하게 반복되죠. 우리가 알게 되면 비껴갈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힘으로 부딪혀 오던 것들이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옆으로 비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성은 면죄가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짊어진 것을 없애버리는 마법이 아니라 그것을 들여다보고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죠. 3개의 무게가 다가오더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2개는 정직하게 겪어내고 나머지 하나는 억지로 끌어안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마주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가려내는 분별이라는 위계의 정렬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글은 당신의 업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끝날 것이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정은 다시 사람을 묶는 언어가 되기 때문이죠. 카르마가 정보라면 그 정보를 읽고 다음 한 걸음을 결정할 권한은 끝까지 바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삶에서 같은 모양으로 되풀이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3번째 원리는 선천과 후천, 즉 타고난 것과 길러낸 것입니다. 기에는 2가지 결이 있습니다. 날 때 이미 지니고 온 선천기, 그리고 살아가며 쌓고 닦는 후천기입니다. 이 둘은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후천기는 흩어지기도 하고 다시 모이기도 합니다. 게으르면 새어나가지만 정성껏 닦으면 약이 되죠. 후천기는 노력이 손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선천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빚이자 미천이며 남에게 건네줄 수도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타인의 선천기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분을 타인과의 다툼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내 기운을 빼앗는다는 식의 언어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선천과 후천의 진정한 쓸모는 바깥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타고난 그릇이고 무엇이 내가 갈고 닦아 채워야 할 몫인지를 가르는 자기 점검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도식은 명리와도 곧장 이어집니다. 사주의 격과 본바탕이 선천에 가깝다면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즉 십성의 쓰임과 용신의 선택은 후천의 영역입니다. 타고난 명조는 고정된 숙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식 수준에서 운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운영 체제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쓰고 있는가요? 아니면 닦으면 약이 될 후천의 자리를 게으르게 비워두고 있는가요? 네 번째 원리는 침묵과 시기입니다. 모든 진실에는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병궁 시대의 해석자는 아는 것을 다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시기와 침묵의 무게를 가늠하는 사람입니다. 비밀을 단 한 사람의 수제자에게만 건넨 까닭도 같습니다. 받을 그릇이 익지 않았을 때 부어진 물은 넘쳐 흘러 사라질 뿐이기 때문이죠. 책에도 가르침에도 심지어 한마디 말에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른 말은 공포가 되거나 헛된 희망이 되고 너무 늦은 말은 사람들에게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련된 해석자는 종종 가장 잘 아는 것을 가장 늦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말인가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음을 보이고 싶은 말인가요? 그리고 이 말을 해야 할 때는 지금이 맞을까요? 다듬며 우리는 해석자를 거울로서 바라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언어를 관통하는 하나의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해석자는 답을 내려주는 권위가 아니라 질문자의 의식이 스스로 정렬되도록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연결은 흩어진 나의 조각들을 다시 잇는 일이고 카르마는 나를 벌하는 손이 아니라 나에게 건네진 정보이며 선천과 후천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닦을지 가르는 분별이고 침묵은 말보다 먼저 익어야 할 사랑입니다. 보병궁 시대의 오컬트는 사람을 묶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깨어나게 하는 언어여야 합니다. 이 글이 어떤 결론을 여러분께 쥐어주었다면 그것은 실패일 것입니다. 다만 읽는 이의 의식이 한 칸 더 또렷해졌다면 거울은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